필리핀에 전함 3척을 파견해 관심을 건 데 이어 이번엔 중국이 인도와의 접경에 5세대 스텔스 젠 J-20 전투기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 현지에 NDTV 홍콩 명보는 지난 6일 미국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는 토요타, 도쿄 일렉트론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기타큐슈에서 세계로 보내는 화물기의 거점으로 일본 나리타 공항이 아닌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을 선택해 일본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깜짝 놀란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화물주의 나리타 나간사이 공항이 아닌 이인천공항을 새로운 물류 거점으로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을 쏟아낼 만큼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 5일 일본 기타큐슈 공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를 주 3회에서 주 4회로 증편하는 기념식이 열리자 일본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천에서 온 대한항공은 기타큐슈에서 화물 운송에서도 까다롭기로 손꼽히는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등 100티 넘는 화물을 싣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고 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니 화물은 최종적으로 미국과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자신들의 화물을 미국과 중국으로 보낼 때 일본 제1의 공항이라는 도쿄 나리타 공항이나 육로로 8시간 걸리는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 아닌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화물을 집결시킨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9년부터 일본 다른 항공사들을 제치고 사실상 독점적으로 기타큐슈 공항에 화물기를 운송해왔습니다. 화물량은 올 들어 9월까지 전년 대비 250% 증가했고 나리타 간사이 공항에 이어 기타큐슈 아직 일본 내 화물기 분야에 새로운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형 항공사들이 대거 적자를 기록한 것과 달리 이처럼 화물 운송에 강점을 가진 대한항공은 글로벌 대형 항공사 중 거의 유일하게 5분기 연속 영업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 4회로 증편하는 기념식에 기타큐슈 시장을 비롯한 시청 크오카현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고 이들은 대한항공 화물기가 활주로를 향해 들어오자 감격스러운 듯 일제히 큰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기념식에서 기타큐슈 시장은 이런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국제화물 전기편 운항으로 세계적인 허브 공항인 인천공항과 왕복 계약 이래 처음으로 기타큐슈로 세계로의 수출뿐만 아니라 세계로부터 기타큐슈로 수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이 기타큐슈 공항을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인의 입에서 나온 세계적인 허브인 인천공항이란 찬사는 이날 일본 공영방송인 NHK 통해서도 그대로 보도됐고 기념 현장에 대거 참석한 일본 취재진들은 리타나 간사이 공항이 아닌 인천으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취재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화물주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일본 안에서 육로로 운송을 하려면 시간과 돈이 더 들고 기타큐슈의 지인 천공항 노선을 이용하는 게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기타큐슈 공항의 부산까지 직선거리로 230km 슈공항에서 오사카 간사이 공항까지 500km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사카까지 거리는 서울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이러니 일본의 화물주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직접 화물을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일본 공항은 자주 폐쇄돼 왔습니다. 2011년 동일 본대 지진은 물론이며 최근에도 고 작은 지진이 자주 일어났고 심지어 공항 활주로가 순식간에 바닷물에 잠기는 사례도 자주 일어나 그때마다 공항은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이러니 일본 화주들은 일본의 나리타 나간사이를 선택하니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바로 화물을 보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사태로 들통난 일본 공항의 방역 능력입니다. 지난 9월 일본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 뮤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변이는 지난 6월과 7월 확진됐던 여성 2명에게서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방역당국은 이들을 단순 코로나19 확진자로 발표했지만 두세
달 뒤에서야 이들이 유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해외 체류 경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일본 지하현 나리타 국제 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여성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왔고, 또 다른 여성은 지난 7월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했는데, 당시 일본 방역 당국은 이들을 단순 코로나19 확진자로 발표했지만, 이처럼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허술한 방역은 이후 도쿄 올림픽 당시 방역 대참사를 불러일으켜 역대급 확진자 폭발이라는 비극을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니 공항을 통해 물건에 납기일을 꼭 맞춰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방역이 잘 되어 있는 구비 국제공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학생과 비즈니스 목적의 진규 입국 재개를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입국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해설이 너무 복잡하고 애매해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일본 내에서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한일 간의 3개월 이하 단기 비즈니스 왕래가 재개됐다는 점입니다. 단기 비즈니스 왕래의 경우 격리 기간이 3일로 단축될 수 있고, 그동안 발목이 잡혀있던 한국인 유학생의 일본 입국 문로가 다시 열렸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입국 책임자가 소관부처에 제출한 서약서, 활동계획서 등 신청 서류에 대해 입국 전 소관부처의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신규 입국자는 심사필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사 주재원의 배우자, 럼 가족의 경우 재입국할 때 입국 책임자 조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더구나 일본 하면 행정 처리를 아직도 손으로 직접 할 정도로 시스템이 느리기로 유명한데, 이런 심사필증이 언제쯤 나올지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러니 공항 방역을 열었지만 심사 조건이 너무 복잡해서 일본 내부에서 도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결국 일본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일본 외무성 산하 기구인 국제교류기금이 그동안 중단했던 해외 일본 연구자 초청 프로그램을 재개했는데, 규정에도 없는 과도한 방역 대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국제교류기금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 50여 명을 일본 연구의 공익성 등 특별한 사정을 적용해 초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감시인이 배치된 인근 호텔에 투숙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은 일반 입국자와 비교해 더 엄격한 행동 규제 사항을 담은 추가 서약서에 서명록 요구했고, 호텔에서 최장 15박이나 대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대기가 일본의 방역 규정에 없었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필요하게 학자 신명을 감금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백신 접종 여부와 없이 정상 산책이나 생필품 구매를 위한 단시간 외출이 가능했지만, 이마저도 막았기 때문에 미국 등에서 온 연구자들은 격리 기간 내내 호텔 방에서만 지내야 했는데요.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나머지 기간은 격리 면제해주는 규정도 있었지만, 일본 측은 이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15박 16일 격리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한자는 일본의 격리 체계를 친절한 감옥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다른 입국자들에 비해 지독한 차별이며 일본 명예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최악의 경험을 선물해준 것인데요.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조차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일본의 실태에 대해 어떤 연구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일본의 허술한 방역 지침과 뒤떨어진 행정 시스템, 그리고 융통성 없는 관료주의까지 더해 일본의 경쟁력을 점점 더 뒤처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공항 방역이 잘 돼 있고, 미국과 중국으로 보내는 화물들을 안전하게 수송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동북아 허브 인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타 규슈에서 인천을 잇는 노선의 경제성과 안정성이 성공적이라고 판명된 지금 앞으로 더 많은 일본 기업들이 이러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생산하는 국산 FA-50 경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등 한국의 경전투기 및 훈련기의 수출 대상국이 필리핀, 태국, 폴란드에 이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에서 압도적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의 T-50은 미국 공군 및 해군의 훈련기 입찰 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라 만일 이 사업에 진출한다면 해외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방위성이 노후한 자국산 T4 고등훈련기 200대를 대체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었고 후보 기종으로는 이탈리아 M346 미국 보잉사의 T7A 그리고 한국의 T50을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싱가포르 에어쇼 2248 일본 방위성의 차관급 간부들이 한국과 두 차례에 걸친 정식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내에서 한국의 T50을 바탕으로 하면서 한국이 아닌 미국과 공동개발을 할 것이며 한국을 제외시킨다는 망언이 나와 한국을 자극했습니다. 일본은 왜 급구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한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일본이 하려는 미국과의 공동개발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무엇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일본의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잉의 T7A, 한국의 T50 그리고 이탈리아의 M346 이렇게 세 후보가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아리송한 태도를 취하며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한국은 쏙 빼놓고 한국에서 만든 50을 베이스로 미국과 손을 잡고 T-52 개량형 고등 전술훈련기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과 한국의 T-50을 바탕으로 한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기시다 총리는 오는 4월 10일 미국 방문 시 바이든과 정상회담에서 바로 이 같은 고등훈련기 미일 공동개발 방안을 자신의 미국 방문 합의 성과에 포함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고등훈련기 개발을 추진하면 자신들이 참가하고 있는 템페스트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가할 F-3 전투기 훈련에 적합한 기종을 설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함께 템페스트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영국에도 미일 공동 개발한 훈련기를 수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또한 미국과 손을 잡고 개발에 나서면 유럽 및 우즈베키스탄, 동남아 등의 출이 이어지며 고등훈련기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획득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T-50에 견제할 수 있다는 속내도 깔려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T-50을 바탕으로 훈련기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그 사이에서 한국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엔진도 F4004의 발전된 버전으로 바뀌고 이름도 TF50로 바뀌며 항전 장비 등 모든 요소가 바뀌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T-50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 로키드 마틴에 T-50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로 남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미공군과 미해군의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 한국의 T-50이 강력한 후보군 중 하나였는데, 일본이 미국과 고등훈련기 개발에 나선다면 한국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이 T-50을 기반으로 고등훈련기를 제조하면 그것 역시 한국 T-50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방산의 네임밸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미 한국의 T-50은 T-50을 기반으로 개량해 폴란드 버전으로 T-50형 등 실제 개량형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미리 공동개발을 해도 2030년은 되어야 새로운 T신 시리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T-50은 한국형, 미국형, 일본형 세 가지 버전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일본 방위성의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의 후보로 보잉 T-7A 함께 한국의 T-50도 후보에 올라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의 반응은 어떨까요? 흥분한 일본 네티즌들은 절대로 한국산은 안된다 며 반대하는 의견과 실적인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현실론자 의견으로 팽팽히 갈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본
네티즌들마저도 보잉 T7A 성능과 가격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합 보잉 T7A 성능이 후지다 샵. 최근 인터넷에서 욕을 배부르게 먹고 있는 보잉의 지갑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 샵. 못생겼다는 비판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보잉 T7A 스펙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반응을 더욱 뜨거웠습니다. 먼저 한국의 FA50과 동일한 F404 엔진을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력이 마 0.97로 아음. 속으로 한국의 FA50의 60% 불과했습니다. 연료 역시 보잉 78위. 내부 연료량은 4.5톤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FA50은 기존 연료량 5.5도의 후방 좌석을 떼어내고 연료통을 추가해 작전 행동 반경을 60% 확장시켰습니다. 보잉 T7A 스펙이 공개되자 일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부족한데 이것만 가지고 고등 전술 훈련기를 개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각종 첨단 장비로 고등 전술 훈련기를 만들겠다는 장밋빛 계획을 늘어놨지만 이딴 결함으로 굴욕을 당하고 게다가 실전 배치식이 마저 엿가락처럼 늘어나 손실액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잉은 미공군과 고정 가격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총액은 변경시킬 수 없고 손실액만큼을 어디선가 메꿔야 합니다. 보나마나 미공군은 제외한 다른 나라의 공군에게 판매할 때 손해를 회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잉이 만들려는 티치 레드워크가 성능을 둘째치고 가격 면에서 결코 저렴한 훈련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이 미국과 한국의 T50을 개량해 훈련기를 만든다면 개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추가될 것입니다. 이러느니 한국으로부터 T50을 구매하면 될 것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세금만 낭비할 게 뻔합니다. 또한 보잉이 자랑했던 전술 증강현실 기술은 한국의 FA50에도 탑재할 예정이며 개량의 개량을 거듭하고 있는 FA50은 어사 레이더는 물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을 넘어 단자형으로 개량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STMU 같은 전자전 모듈까지 통합하게 되면 보잉의 T7A 한국의 FA50보다 우위를 자랑할 수 있는 영역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러니 보잉에서 이래저래 비싼 돈을 주고 사느니 한국산 공격기를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일본 군사 전문 블로그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의견 중에 좋아요 순위 1.23 위에 올라온 글들을 종합해보면 샵 아무리 품질이 좋다 해도 일본이 한국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물리다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외교관계도 결코 양호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 전투기를 도입하면 그것은 일본 방위산업을 무시하는 게 된다. 공업 분야는 본래 일본이 앞서고 있었는데 말이다. 샵 차칭 현실주의자들은 FA50 선택도 나쁜 게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국가로서 한국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편협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지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한국에서 만드는 T50을 직수입하는 것을 극구거려 한다면 그렇다면 남은 검 보잉의 T7A 뿐인데 하지만 지금 보양은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회사입니다. 보잉의 전투기 도입 사업이 계속 미뤄지면서 그 와중에 손해액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이 손해를 일본에게 떠넘길 게 분명합니다. 심지어 미공군조차 보잉사로부터 구매하기로 했던 T7A 훈련기 양산 대수 대폭 삭감했다는 소식에 보잉사는 안팎으로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민간 여객기에서 시작된 보잉사의 위기가 방위산업으로 번지는 모습인데요. 특히 운항 중인 민간 여객기의 특정 부분이 공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눈으로 본 전 세계인들은 보잉이 만든 비행기 및 전투기에 대해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국내에서조차 보잉이 만든 항공기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보잉사가 경험 많은 기술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주주들의 이익만 대변하면서 시작되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극은 보잉의 T7을 빼면 선택지가 없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빼고 미국과 개발하겠다는 일본 측의 T50 관련 망발은 결국 미국을 고시와 함께 고등 전술 훈련을 개발하자고 하고 보잉으로 T7A 더
싸게 사기 위함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일본인 미국과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턱없이 비싼 값을 주고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아마도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그냥 살 거라는 후회로 돌아올 게 뻔해 보입니다.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위 유사시 작전 반경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공중급유 시험의 첫 성공을 며 이러한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KF-21의 단순한 국내 개발 전투기를 넘어 국제적인 수준의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공중급유 능력은 현대 전투기에 있어 필수적인 기능 중 하나로, 이를 통해 KF-21은 더 긴 채공 시간과 더 넓은 작전 범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3월 19일 KF-21 CJ-5호기가 남해 상공에서 이루어진 공중뷰 비행에 처음으로 성공함으로써 전투기의 작전 효율성과 공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CJ-5호기 단조가 19일 오전 경남 사천의 제사훈련 비행장을 이륙해 남해 상공에서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의 공중금 6기 시그너스 KC-33가 비행하면서 금융 막대를 KF-21회 연결해 연료를 주입했습니다. 공중급유 시 발생하는 금융기 뒤쪽의 난기류가 KF-21 조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금융기 KF-21의 연결 분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공중급유를 하게 되면 채공 시간이 길어져 원거리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적진에 투하할 폭탄도 더 많이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방사청은 작전 반경은 공중급유 시점과 급유령 따라 차이가 있지만 2일 내 공중급로 최소 약 50% 이상 증대가 예상된다면서 공중급유로 KF-21위 작전 반경과 운용시간을 확장해 원거리 임무 능력 등 작전 효과와 공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 투기사업단장은 2025년 3월까지 약 60여 회에 걸쳐 다양한 고도 및 속도에서 KF-21 공중급유 능력 검증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중급유 시험의 성공은 KF-21위 세계적인 수준의 전투기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공중급유 능력은 전투기의 작전 반경과 운용시간을 대폭 확장시켜 원거리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KF-21이 다양한 전략적 환경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공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공중급유 시험은 금융기 KF 두 칸의 연결과 분리, 난기류 발생 시의 조종성 영양 연료, 이송의 안전성 등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실전 상황에서의 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시험 비행은 KF-21의 기술적 완성도와 운용 가능성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공중급유 능력 확보는 그 자체로 한국 공군의 전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공중급유를 통해 KF-21은 장시간 공중에 머물며 광범위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적인 작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공중급유는 KF-21의 적의 방어선을 피해 깊숙이 침투하여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또한 종류에 따라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게 되어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됩니다. 공중급유 시험의 성공은 또한 한국의 항공산업과 방위 산업의 기술적 성숙도를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결과로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방위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수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공중급유 능력은 국제적인 군사 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략적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카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두 번째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성장을 1차 항공기 개발로 성공적으로 이뤄낸 카이는 이제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D 자율 및
무인 기술과 같은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의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미래 전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1592년 거북선이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이후 카이는 임진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산 항공기 개발에 매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1954년 부활호의 첫 비행 성공으로 이어졌고 이후 T-50과 같은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개발로 꽃을 피웠습니다. T-50 계열 항공기의 성공은 카이가 다양한 국가에 수출함으로써 한국 군뿐만 아니라 전 계 여러 국가의 안정적 운용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원 T-50 수리온 라 KF-21 등 거북선과 부활로 자주국방의 염원을 이어온 국산 항공기 700여 대가 세계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투 가능 항공기 생산량에서 한국은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 국가가 됐습니다. 카이는 T-50의 성공에 이어 KF-21 보라매의 개발로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적인 비행시험은 한국이 세계 항공우주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든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또한 카이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소형 무인기를 융합한 신개념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 낚스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개발과 노력은 카이가 재성장기를 맞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를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카이는 계속해서 도전적이고 대형 사업을 추진하며 대한민국을 세계 4대 항공우주 산업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 발전을 통해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는 이러한 발전의 최전선에 서서 차세대 항공 전투체계 및 우주 모빌리티 개발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D 자율 무인 기술을 활용해 6세대 전투체계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차세대 항공 전투체계 개발은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여 우리의 방위력을 한 단계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카이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통해 더욱 향상된 작전, 수행 능력, 생존성, 그리고 다목적성을 갖춘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 모빌리티 개발 계획을 통해 우주 공간의 상호, 허와 대중화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카이의 차세대 공중전 체계 개발은 대한민국이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미래 전장에 핵심 기술을 선도하고 우주 경제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은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 전망을 밝게 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KF-21의 성공적인 공중금유 시험 비행은 한국 방위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의 한국의 방위 기술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한국이 개발한 첨단 전투기의 운영 능력과 전략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만들었으며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이는 차세대 공중전, 체계 우주 모빌리티, 그리고 도심항공, 교통육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통해 항공우주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카이뿐만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F-21 시험 비행의 성공과 카이의 미래지향적인 사업 전략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항공우주 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중요한 동력입니다. 가위와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은 국제적인 방위산업 시장에서의 우리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미래 전장과 우주 공간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100년 만에 대홍수가 중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에 하루 300mm 달하는 폭우가 이어지며 홍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홍수 피해도 아직 수습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큰 규모로 닥친 홍수에 수많은 포엑스자와 막대한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홍수로 중국을 단 한 방에 끝장내 버릴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드러나며 주변국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국의 신형 미사일 한 발로 중국군의 45%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친환경 핵폭탄을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센 물살에 휩쓸린 자동차가 떠내려 가더니 건물을 덮칩니다. 차들이 다니던 도로는 거친 금가 흐르는 강이 돼버렸고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 침묵한 이 장면이 중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중국 남부에서 100년 만에 대응수가 일어나며 60여 명이 목숨을 싸가고 수만 명이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유례없는 대재앙을 일으킨 비구름이 중국 중부 내륙 양강 유역으로 북상하며 중국 후난성 창사에 시간당 65mm 안은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시 전체 면적을 곱하면 무려 7억대 달하는 비가 쏟아졌다고 하며 중국 현지 매체는 강남 3대 호수 중 하나인 서호 신내개가 하늘에서 쏟아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중부 지역까지 덮친 폭우에 중국 중량 기상대는 올해 첫 폭우 적색경보를 발령했지만 벌써부터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국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중국 인터넷은 동제대 폭우 피해 사실이 묻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광동성에 내린 폭우로 16만 명이 피해를 입었지만 뉴스로 보도되지도 검색 순위에 노출되지도 않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SNS 나동 영상 플랫폼에서 홍수라는 단어를 검색해 알보면 소방관들의 활약상과 정부의 지원금 등 홍수에 관련된 미담 소식만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네이버나 할 수 있는 에서도 인기 검색어 50위 안에 홍수 피해와 관련된 단어는 폭우 예보와 돼지가 구조됐다는 두 검색어뿐입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 피해 사실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홍수는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동영상 한두 개를 삭제한다고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사태가 아니었기에 중국 공산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올해 내수는 이미 예견되어 있던 사태였다. 중국 정부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대처에 실패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2020년 들어 빈번해진 중국 홍수는 첫 번째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지목되고 있지만 유독 중국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두 번째 원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농토와 산업 용지를 넓히기 위해 담수호를 무분별하게 매립하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중국 최대 담수호인 장시성 포양호 같은 경우 지금까지 호수 면적의 1분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중국 지질학자 판샤오팅 건설로 인해 보호의 면적과 저수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지하수 유출도 이번 홍수 피해를 크게 늘린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죠. 영국 BBCN 연구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난징 등 중국 도시의 45% 이상 매년 3mm 이상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는 1920년대 이후 3m 이상 가앉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건물 무게 증가가 집안 치마에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하수 유출이라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수를 마구잡이로 퍼 올렸고 이로 인해 지하 치마와 싱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 집안이 가라앉는 만큼 홍수 피해도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죠. 2020년 기준 중국 대륙에서 해수면보다 낮은 땅의 비율은 전체의 6%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향후 수십 년만 더 지나면 30%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중국이 홍수에 대처하는 역량이 상상 이하였다 사실이 공개되며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댐으로 알려진 산샤댐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강 장강의 중류 막고 세워진 산샤댐은 높이 181m, 길이는 235m 달하며 연간 988억 원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2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하죠. 인류 토목 공사 역사에 남을 대접 보이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산샤댐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샤댐을 흘러드는 수량이 예상했던 수치를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매년 장마가 올 때마다 산샤댐의 역대 최고
수위 기록이 갱신되며 붕괴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만수위를 불과 7m 남짓 남겨놓을 정도였죠. 그렇기에 현재 역대급 대응 수를 일으키며 북상하고 있는 비구름이 에너지를 보존한 채 산샤댐 그지 도달하게 된다면 이번에야말로 산샤댐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비가 많이 오는 정도로 댐이 무너질까 싶지만 중국에선 이미 일어났던 일이기에 두 번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난 1975년 태풍 리나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에 중국 반차 5대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도시 30여 곳이 침수당하고 가옥 680만 개가 붕괴하며 공공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었죠.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익 수자 수는 무려 17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역대 가장 많은 사자가 나온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차 5보다 훨씬 규모가 큰 샤데이 붕괴할 경우 피해는 당시 사고의 10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인터넷을 통해 산샤댐이 붕괴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측한 시뮬레이션 영상이 공개되며 중국에 큰 충격을 선사하기도 했었는데요. 샤데이 한 순간에 붕괴한다면 10억 톤이나 되는 물이 한개 번에 터져나오게 됩니다. 초속 30m 달하는 속도로 쏟아지게 될 물은 막대한 운동 에너지로 하류해 댐들도 연속적으로 붕괴시키며 가장 가까운 이창시부터 휩쓸기 시작해 우한시를 비롯한 중국 중부의 핵심 도시를 모두 휩쓸어 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창시와 우한시의 인구만 합쳐도 15만의 범람의 영향을 받을 주민만 6억에 달하죠. 해당 영상은 황급히 삭제되었고 개인이 만들었다기 너무 정교한 시뮬레이션에 실제 중국 기관에서 돌린 시뮬레이션이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전문가들은 중국 최대 지류인 장강의 댐을 만드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 전체에서 흘러들어오는 막대한 물줄기를 댐 하나로 들어맞았다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었다 것이죠. 그리고 산샤댐을 만들며 중국은 자신들의 손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버린 셈이 되어 중국의 침략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은 산샤댐 공격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 역량을 전부 마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군대의 45%수 예상 지역에 몰려있어 중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단 한 방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네바 협약에서 댐 공격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지만 국가의 존망이 달린 전시 상황에서도 이를 끝까지 지킬 거라 바라는 것은 너무 이상주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댐을 폭파해 일대 지역을 스몰시티 했죠. 대만은 산샤댐을 타격하기 위해 기존 승포 미사일의 사거리를 확장하여 최대 1200km 날아갈 수 있는 순항 미사일 승성 개발에 배치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까지 산샤댐을 단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수단을 손에 넣으며 중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실 대만에서 산샤댐을 노린다고 해도 중국에서 크게 걱정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믿기도 하고 충성 미사일의 탄두가 180kg 정도에 불과하기에 한두 발 맞추는 정도로는 수심 두께 철근 콘크리트 댐을 붕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제 미사일이라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지난 2021년 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LBM 세계 곧번째 SLBM 발사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위력과 사거리를 배 이상으로 높인 신형 SLBM 개발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규 잠수함 수직 발사관 개발 사업 문서가 공개되며 신규 잠수함 수직 발사관 개발 사업 문서가 공개되며 기존 SLBM 다 최적이 2배 이상 큰 신형 SLBM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신형 SLBM 26 이상의 탄도를 가지고 수천급 사거리를 가진 고위력 무금 미사일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위력 현무는 미국이 핵무기 개발을 허락하지 않자 그러면 핵만 아니면 되는 게 아니겠냐며 한국에서 만들어버린 그의 미사일인 지하 수백 미터 아래 수미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덮여있는 평양의 지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위력 현무는 종말 단계에서 마 10에 달하는 속도와 탄두 질량으로 막대한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데 이를 위 인공 지진을 일으켜 지하 시설을 초토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는 고위력 현무가 지금껏 등장한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댐버스터 댐버스라는 것을 의미하죠. 신형 SLBM 이 고위력 현무급 위력을 가졌다면 단 한 발로 산샤댐을 붕괴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잠수함에서 발사하기 사전에 발사를 저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방사는 걱정도 없이 중국의 폭탄급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친환경 핵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댐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적인 비난을 김수해 하는 일인 만큼 중국이 한반도를 차지하겠다고 밀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 산샤댐을 쓸 일은 없을 텐데요.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산샤댐을 언제든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공포는 북한을 꿀꺽하고 싶어하는 중국이 한반도로 진격하기 전 다시 고민하게 될 억제치가 될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자국 국민들을 신음하게 만들고 있는 중국과 다르게 진정한 애국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행보가 전 세계인들을 경탄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는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고 걸작입니다.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최상위권 모델로 꼽히고 있으며 수출 시장에서도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키는 구은 이제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르키는 한국으로부터 기술 부품을 수입해 현지화 버전 T15, 55를 생산 중이며 호주 30문, 폴란드 차체 100대, 인도 100문, 핀란드 48문, 에스토니아 12문, 노르웨이 23문 등 세계 각국이 K9 도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국가는 바로 인도입니다. 최근 K9 문을 전화한 인도의 반응은 특히 좋습니다. 여기서 잠시 인도의 특징을 한 가지 살펴보면 인도는 분명 큰 손이지만 많은 글로벌 방위 산업체들이 법력을 어려워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료와 기업과 간 비리가 만연하고 업무 처리 속도도 느리다는 평이 자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인도는 자체적인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무기 모델도 인도 현지 생산 딱지가 붙자마자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K9 개발한 한화 디펜스가 인도 자주포 사업을 따냈을 때도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사업 관리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도를 사업 파트너로 삼으면 납기 지연과 제품 물량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당초 일정보다 빠르게 구을 납품했고 물량도 낮았습니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인도 현지 K9 생산 라인을 찾아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이후 인도 정부는 K9 분쟁 가능성이 높은 인도 중국 국경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인도 역시 좋은 무기를 가장 위험한 최전방에 배치한 것입니다. 인도 군사 전문가와 국민들은 무력 충돌 시 K-92 중국 인민의 반군을 격파할 것이라고 인도 중국 국경 지역은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어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걸려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겠죠. 중국의 한 군사 전문 매체가 인도의 구에 대한 기대감을 조롱하는 특집 기사까지 냈습니다. 중국 신화 웨이보 신수 웨일스의 군사 전문 신화 신랑 군사망 인도가 최근 배치한 K9 자주포는 중국의 신형 자주포에 비해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를 K9 자주포가 카탈로그 데이터만 우수할 뿐 실제 성능은 떨어진다는 조롱을 한 것이었습니다. K9 중국산 PLG 영어 자주포보다 사거리와 발사 속도 탄도 중량에서 열세다 가장 큰 단점은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다. 9은 실제 포격전에서 긴 사거리와 높은 성능을 전혀 구현하지 못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육문 중 절반이 파괴되는데 9을 파괴한 것은 북한의 구식견인 곡사포 있다. 일부 국가가 K9 구매한 것은 순전히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생산 기술을 제공한 덕분이다. 하지만 중국 매체의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해병대 K9 진지를 타격한 것은 76.2mm 견인포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강력한 122mm 방사포 있습니다. 또한
방사포 포격으로 파괴된 K9엔 단 문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은 K9 사문으로 북한군을 타격했고 방사포 진지를 공격한 K9 탄착군 분석 결과 실제 성능이 카탈로그 데이터보다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인도 등이 한국에 반도체 자동차 기술 제공 때문에 K9 구매했다는 주장도 거짓말입니다. 투르키는 키브 부품과 기술을 함께 도입했으며 고주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독일 BC 1등과 경쟁을 벌여 선정된 것입니다. 즉 엄격한 경쟁을 통해 선정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황당한 주장은 중국의 PLG 영호의 성능이 K9을 압도한다는 대목입니다. PLG 영호의 발사 중국 북방공업의 올인음 PLG 영호가 15초 동안 1문 투 타임 온 타그 1문의 화포가 3발의 포탄을 각각 다른 도로 사격해 표적을 동시 타격하는 것 사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이 조롱은 1년 뒤 업보가 되어 중국의 무기를 조롱하는 사례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이 공개한 PLG 영어 훈련 영상을 보면 100% 과장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중국산 자주포 반동 K9 무반동이란 제목으로 SNS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면 쏠 때마 이리저리 흔들리는 중국산 자주포와 달리 구은 무반동 유지합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화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성능 비교는 말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영상 속 PLG 영호는 궤도 후미에 고인 목까지 받쳐 둔 상태에서 사격했다 차체가 뒤집힐 것처럼 흔들립니다. 반면 구은 어떠한 보조 장치도 없이 사격했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성능 차이는 해외평가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K9엔 전 세계에서 1문이 운용되고 있지만 반면에 중국의 PLG45 PLG 영호 이전 모델은 단 128만이 수출됐다 있습니다. 솔직히 수출 시장은 물론 심지어 자국 군대에게 을때 무기라고 지금도 세계 각국의 러브 콜을 받는 K9과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이것이 중국 군사 전문 매체에 빗나간 질의 각국 군사 전문가의 조롱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도는 하나여로 스페이스로 기술 이전을 받아 제조한 K9 바지라 아예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북부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인도군이 한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주문한 K9 바지라 총 400문제 K9 자주포의 성능에 만족한 인도군은 얼마 전 K9 자주포가 더 필요한 군부대를 통해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K9 자주포 100문 추가 도입 계약이 인도 내각안보위원회의 의제에 올랐습니다. 이 계약건은 인도의 6월 내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인도의 추가 주문이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인도 국경 지역에서 구의 성능 때문에 질려버린 상황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화력이 구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로 K9 자주포를 추가 수출하는 2차 계약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과 인도의 움직임에 중국이 위기감을 느꼈는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와 K9 자주포 추가 계약 회방을 넘겼다는 것인데요. 물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중국 자주포보다 못하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는 K9 자주포 추가 도입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중국의 같은 대응에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인도는 한국에게 2차 계약이 맺어지면 이번에는 자주포 생산과 도입뿐이 아니라 한국 육군의 포병학교 인도의 인력을 파견해 전문적인 자주포 운영 교육까지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인도에서 얼마나 K9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중국은 결국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자주포 때문에 그간 공개를 거리던 제20까지 배치해서 공개해버린 겁니다. 지난달 인도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격한 다툼 필리핀에 전함 3척을 파견해 관심을 건 데 이어 이번엔 중국이 인도와의 접경에 5세대 스텔스 젠 J-20 전투기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 현지에
NDTV 홍콩 명보는 지난 6일 미국 군사정보 분석업체인 올소스 애널리시스 위성으로 중국 티베트 자치구 내시 가체 공군 기지를 촬영한 내용을 분석해 중국이 인도 국경 지역에 제-20 전투기를 배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소스 애널리시스 찍은 사진을 보면 8대의 J-10 전투기와 6대의 J-20 전투기가 비행장에 계류돼 있고 1대의 KJ-600 조기 경보기도 함께 포착됩니다. 사실 상대국에게 최신형 전투기가 찍혔다는 자체만으로도 대구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J-20 전투기가 서방에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온 중국이 위성 촬영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티베트 자치구 내 시가체 공군기지 내 외부 공간에 J-20 전투기를 배치한 것은 아주 의외라는 점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것이 중국의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 미국의 F-22와 F-30에 맞서기 위해 독자적으로 제-20 전투기를 개발했으나 아직 그 성능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중국은 2022년부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순찰 비행에 제-20 전투기를 투입해 미국의 F-35와 근접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꽁꽁 숨겨두고 있는 제-20 전투기를 굳이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투입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인도는 중국이 인도 하시마라 공군 기지와 불과 290km 떨어진 중국 시가체 공군 기지에 제-20 전투기를 배치하자 인도 공군을 겨냥한 실질적 위협이라고 불쾌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유도 미사일 구축함 멜리오 유조선 CTO 대잠 호위함 킬타를 포함한 인도 전함 세척이 필리핀 마닐라항에 도착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페르디나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집권 이후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인도 전남이 필리핀을 방문하자 이 일은 당시 중국을 크게 자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이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제-20 전투기를 배치했으나 얘기한 것과 다름없는 것인데요. 인도는 지난해 5월에는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들과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들과 국방협력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중국은 인도가 치료 지배 중인 아로나 7프라데 시주를 두고 지신 경전을 이어왔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약 3,500km 경계로 두고 있으나 아루나찰 프라데 시주는 정확한 국경 없이 실질 통제선의 레이시 경계로 하는 탓에 양국 충돌이 잦은 지역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제-20 국경에 배치했지만 이마저도 공갈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신형 전투기 제-20의 실전 성능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K9 자주포 배치에 대응으로 최신형 전투기를 배치한 것은 여러가지로 우스운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지대공 무기 도입까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가끔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랜 기간 묵묵히 정도를 걸으며 한 가지 일에 노력해온 사람이 그동안 축적된 실력이 드디어 세상에서 빛을 보며 말하자면 문이 터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는 일마다 너무 잘되고 또 실수를 한다 해도 그마저도 전화위복이 되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LG 전자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영상으로 따로 다루었던 것처럼 LG는 지금 세계 가전제품 시장에서 1위 브랜드입니다. 말하자면 자동차 시장에서 벤츠 같은 브랜드이며 명품 브랜드로 비교해보자면 샤넬이나 루이비동 아니면 에르메스 같은 그 분야 독보적 최고의 글로벌 브랜드라는 뜻입니다. LG 이런 엄청난 성과를 바라봄에 있어 가장 기분이 좋은 것은 그 성공의 이유입니다. LG 오늘날이 위치까지 올라서게 된 데에는 그 무엇보다 실력이 그 성공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얄팍한 마케팅 전략으로 제품이 실제보다 더 좋은 것처럼 시장을 속이고 하거나 또는 중국의 기업들처럼 일단 싼 가격을 무기로 가성비만을 노려 성장한 것이 아닌 정말 순수하게 뛰어난 실력 그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독창적이고 뛰어난 아이디어와 탱크처럼 탄탄한 만드세 음식점으로 치자면 맛과 영양 따기 두 가지만으로 묵묵히
승부에 오다 결국 세계 최고 가전 맛집으로 소문이 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세계 챔피언을 먹게 된 경우가 바로 지금의 LG전자라고 저는 봅니다. 입이 아프니까. 그리고 서로 민망하니까 LG 올레드 TV 이야기나 냉장고 세탁기 코드 제로 무선 청소기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꺼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마치 김연아님 이야기를 하며 그녀가 스케이트를 얼마나 잘 타는지에 대해 또는 그녀의 멘탈이 사실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졌다는 온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이 이미 다 아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반복하여 모두의 귀한 시간을 축내는 실수가 될 것이기에 그 대신 좀 덜 알려졌지만 제가 볼 때 진짜 완전 대박인 LG 신제품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LG 홈브루 맥주 기계입니다. 술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제품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아주 재미있는 물건입니다. 이 제품의 특이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사실 저희 집에 얼마 전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 머신을 들였는데 이게 완전 신세계입니다. 기껏해야 하루 두세 잔 마시겠지 했는데 어떤 날엔 하루에 10잔도 마실 정도로 사실 저는 입맛도 그렇고 취향이 워낙 촌놈이라 와인이나 커피 맛 같은 것은 거의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고맙게 잘 먹는 편인데 이 기계는 위 뚜껑 열고 그 안에다 캡슐 하나 통 넣은 다음 앙증맞은 기계 소리를 내며 에스프레소가 거품과 함께 쪼르르 내려지는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고 신기해서 최근 필요 이상으로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특히 매번 사용할 때마다 그 캡슐을 보며 이건 정말 누군지 몰라도 아이디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맛을 아주 쉽고 편리하고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데다 앞으로 새로운 맛을 추가함에 있어 확장성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랑스 출시한 그 맥주기계 역시 네스프레소의 그 캡슐 시스템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캡슐 형태로 제공되는 다양한 맛의 맥주 재료를 기계에 넣고 이제 나중에 퇴근할 때 그냥 치킨만 사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캡슐 시스템을 더욱 알차게 적용한 LG 신제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가정용 아이스크림 기계입니다. 제품 이름은 스노우 화이트, 즉 백설공주입니다. 만약 스티브 잡스가 생전 가정용 아이스크림 기계를 만들었다면 아마도 딱 요렇게 나왔을 것처럼 보이는 매우 실리콘 벨리스 분위기를 가진 군더더기라고는 일도 없는 진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진 멋진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는 두 개의 캡슐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샤베트 젤라또 또는 프로즈 요거트 등 아이스크림의 바디 종류를 결정하는 베이스 캡슐이 다른 하나는 맛과 향을 결정하는 플레이버 캡슐인데 그 두 가지를 조합하여 원하는 식감에 원하는 맛과 향에 신선한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이 당길 때면 아무 때나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입니다. 베스킨라빈스와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의 장점을 하나의 기계에 결합해버리니 제품이 대단한 이유는 이게 일종의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LG 이 아이스크림 기계가 만약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원활히 보급이 된다면 베스킨라빈스에서 전용 캡슐을 내놓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그 극성 맞고 기다림을 모르는 요구에 의해 바카스나 비타 오맛 캡슐 미숫가루 맛 캡슐로는 하나다 나중에는 정관장 홍삼맛 캡슐 등 그 확장 가능성이 사실 한계가 없다는 점이며 그렇게 캡슐의 종류가 빛의 속도로 늘 과비례하여 LG 아이스크림 기계도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맥주든 아니면 아이스크림이 이처럼 플랫폼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계와 똑똑한 캡슐 시스템을 개발해 시장에 던져놓으면 베스킨라빈스는 스타벅스는 고디바는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그냥 캡슐만 개발하여 그 플랫폼에 올라탈 수 있어 LG 좋고 타 업체들도 좋으며 소비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도 고마운 그렇게 모두가 행복한 위인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LG 캡슐 플랫폼 사업은 사실 대단한 발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저 혼자 한 쓸데없는 생각인데 나중에
간편하게 캡슐로 한약을 알아서 다려주는 그게 한약과 한의학에 있어 어떤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더 쉽게 좋은 한약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전환점이 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우리나라 약과 그 시장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랑스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대박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가정에서 직접 채소를 길러 먹을 수 있는 가정용 식물 재배기 입니다. 이런 것 보면 LG 계신 연구원분들 그리고 지구에 잠깐 놀러왔다가 붙잡혀서 LG 본사 건물지 어디에선가 열일하고 계신 외계인분들 제품 개발할 때 정말 연구도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정용 식물 재배기 또는 실내용 식물 재배 시스템은 최근 10년 사이 세계 미래 먹거리 신기술 분야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연구되어 온 매우 핫한 분야입니다. 특히 건물을 통째로 식물 재배 기계로 만들어 활용하는 시스템은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실험되고 있을 정도로 이 식물 재배기 기술은 미래가 몹시 유망한 알짜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는 그 기술의 엑기스만 뽑아 채소를 밥 먹는 듯이 먹는 한국인의 식성에 딱 적당한 수준의 기술로 가공하여 그걸 가전으로 내놓았습니다. 저도 상추랑 고추 그리고 깨시 직접 재배해서 먹고 싶습니다. 나 블로그에서 개인주택에 딸린 작은 텃밭이나 자기 집 아파트 베란다에서 채소 직접 재배해서 먹는 것 보면서 항상 부러웠습니다. 특히 친구들이랑 삼겹살 구워 먹다가 상추 떨어지면 상추가 떨어졌네 잠깐만 하고는 쿨하게 일어나 베란다에 가서 상추랑 깨시 툭툭 뜯어 대충 물에 헹군 식탁 위에 탁 올려놓는 모습 진짜 부러웠습니다. 이 식물 재배기는 아마도 LG 제공할 예정인 일체형으로 된 씨앗이 담긴 패키지를 재배기 안에다 넣고 문을 닫기만 하면 공기 조절부터 급수 그리고 LED 이용한 광원 제어까지 그냥 기계가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할 필 전혀 없이 가장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온도와 빛 등 최적의 환경에서 자란 고품질의 유기농 채소를 누구든 직접 길러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계가 집에 하나 있다면 특히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이루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최정서 발달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 LG 준비 중인 모든 신제품들 중 제가 인으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빨래 개주는 기계 로봇 미시를 포함하는 위류 폴딩 장치라는 이름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건조기가 빨래를 모두 말리면 기계는 3개의 로봇팔을 이용해 건조된 옷 더미에서 한 번에 하나씩 옷을 집어 올린 후 마치 사람이 옷을 접을 때 그렇게 하듯 로봇 팔 2개가 서로 번갈아가며 옷을 당기고 접고 하며 그게 치든 바지 아니면 블라우스는 옷의 재질과 종류에 따라 미리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AI 알아서 옷을 착착 깨어 깔끔하게 보관까지 해주는 그런 꿈에서나 그려보았던 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케팅의 본질은 소비자의 삶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이며 사업의 본질은 얼마나 소비자를 잘 돕느냐입니다. 물건 팔아서 돈 많이 벌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보통 이런 대박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너 그런 일을 아주 오래 하다 보면 이런 회사가 됩니다. LG는 매번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란하지도 않고 별소리도 내지 않으며 그냥 매년 꾸준히 혁신을 거듭하며 진짜 탄탄한 글로벌 브랜드로 점점 더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밖에서 입고 온 옷을 그냥 걸어만 두면 마치 세탁한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스타일러 역시 이전에는 세상에 없던 물건이고 그 외에 앞서 소개한 맥주 기계나 아이스크림 기계 그리고 식물 재배기 빨래 개주는 기계들 너무 비슷한 컨셉의 실험적인 제품들은 과거에 있었지만 세계 최고의 가전 제품 개발 기술을 가진 대기업에서 이렇게 완전한 제품으로 선보이는 것은 최초입니다. 그리고 함께 고생하시는 외계인 분들께서 향후 5년 후 또는 10년 우리 인간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제품 개발에 임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사업을 시간하는 작은 스타트업이 아닌 말 그대로 성공의 핵심 부품이 되는, 말하자면 모터부터 컴프레서 그리고 나서 하나까지 이제는 그냥 군용으로 분류되어야 할 정도로 뭐든 튼튼하고 잘 작동되게 만드는 세계 최고의 제조 기술력이 이제는 그에 걸맞는 넘사벽 디자인과 아이디어 그리고 마케팅 감각을 만나 이제 드디어 때를 만나 대기만성 BTS 럼 세계인들의 인기와 인정을 독차지하며 인기 폭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LG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 김연아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기가 탄탄하면 그 옵션을 무한대로 넘어지듯 LG 무엇보다 그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든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지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품의 내구성을 조금만 떨어뜨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구입한 지 20년이 넘어가는 제품들은 슬슬 디자인이 질려 바꾸고 싶은데 이게 고장이 안 납니다. 그냥 버리기엔 양심에 찔리고, 그래서 실수인 척 일부러 부수거나 고장을 내려고 해도, 그리고 사용하던 무선 이어폰이 드디어 고장이 나서 이거 수리비 조금만 비싸게 나오면 그냥 다른 걸로 바꾸려고 늘 뜬 마음으로 기분 좋게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기계 안에 무슨 모듈이 고장났다며 제가 못돼 그 모듈이 전체 부품의 80% 되어 보이던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통째로 무료로 바꾸어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아직까지도 그 이어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세탁기랑 냉장고도 그렇지만 그게 청소이든 냉장고든 아니면 TV 간의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런 불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20년 30년을 쓰게 했으면 다른 제품도 좀 써보라고 소비자에 대한 배려이자 경우가 아닌가